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7주차 제6장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달체계라는 개념은 우리가 복지의 그 급여를 받는 사람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게 포인트겠죠. 복지 급여를 수급자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국가에서 그 도를 통해서 시군을 통해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이제 공식적인 전달 체계가 있고, 또 민간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전달 체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전달 체계를 학습을 하면서 전달 체계에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전달 체계 과정에서 어떻게 소외나 배제, 누락 현상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에서는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개념이라든지 전달체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달체계에 대한 원칙들, 그리고 전달체계에 대한 구분,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개념은 지역사회 수준에서, 어디에서? 지역사회 수준, 국가 수준이 아니라 지역사회 수준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선물이나 현금 형태의 급여를 할당받고자 하는 대상자에게 전달해주는 방법과 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급여를 제공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인지에 대한 방법과 체계가 전달체계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는 공식적인 또는 제도적인 전달체계가 있고, 공식적인 게 있다면 비공식적인 게 있겠죠. 그리고 제도적인 게 있다면 비제도적인 게 있겠죠. 이런 비제도적인 전달체계의 개념들을 포괄하고 있다. 전달체계 안에서는 다시 얘기하면 비공식적이고 비제도적인 전달체계도 포함한다라는 것이 전달체계의 개념입니다. 자,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원칙을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원칙은 어떠해야 하는가? 일반적인 원칙에서 길버트나 스패치라는 학자가 크게 이제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통합성, 그리고 계획성, 접근 용이성, 책임성 이야기했어요. 이 통합성이라는 게 그럼 무엇이냐?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통합적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 서비스가 우리가 이제 여러 부서나 기관에서 이렇게 분절적으로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은 노인 쪽에서, 아동은 아동 쪽에서, 또는 이제 정신건강인 정신건강 쪽에서, 또 물품이 물품 쪽에서, 다 부서마다 다르게, 다시 얘기하면 만약 노인에게 복지 서비스가 전달되면 의료는 의료 쪽으로, 주거는 주거 쪽으로 이렇게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창구에서, 노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주거 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복지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필요에 따라서 막 여기저기 찾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창구에서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우리는 통합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되고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통합성이다. 이걸 통해서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통합성. 그리고 계획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계획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즉흥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닌 분석,
예측을 근거해서 체계적으로 설계되고 실행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죠. 지금 고령화가 굉장히 높잖아요. 인구 고령화에 미리 예측해서 요양시설이라든지 또는 재가복지 서비스를 수요를 계획하고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계획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 서비스를 계획성 있게 전달해요. 그리고 접근의 용이성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모든 국민이 뭔가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쉽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농촌지역 같은 경우 어때요? 접근의 용이성이 쉽지 않아요.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너무 멀어요. 다양한 재가 서비스 이런 것들 받고 싶어도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이동 복지 서비스들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 접근성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접근의 용이성. 그리고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정부나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사들이겠죠. 이런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임성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각 휙 던져주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서비스가 전달되고 또 사후 책임을 이렇게 져줄 수 있는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복지 제도와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복지 전달 체계 안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전달 체계에서 공공 전달 체계와 민간 전달 체계를 보면 전달 주체의 공적지 여부에 따라서 공공 전달 체계와 민간 전달 체계 또는 혼합 전달 체계로 구별할 수가 있다. 자, 공공 전달 체계는 당연히 주체가 누구냐? 정부가 되겠죠. 정부 기구가 주체가 되어서 지역사회복지 정책이라든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다. 민간 전달 체계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개인이나 단체, 법인 등 민간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죠.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과 민간이 상시적으로 협업체계로 작동해서 복지정책과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혼합 전달 체계다. 어렵지 않은 개념이니까 금방 쉽게 이해하시겠죠? 자, 전달체계 서비스 주체의 영리 추구 여부에 따라서 영리 전달체계가 있고 비영리 전달체계가 있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영리 전달체계는 당연히 시장 논리에 의해서 운영되고 수익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 제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영리 전달체계를 이용하고 있죠. 비영리 전달체계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전달체계가 뭐가 있어요? 복지관 같은데 이런 데가 다 이제 비영리 전달체계, 비영리 복지법인을 통해서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서비스 전달되는 것은 이윤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영리 추구가 아닌 사회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주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복지에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주목하는 이유가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 서비스 영역을 돌봄 같은 서비스 영역을 시장 체계만 맡기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시장 같은 경우는 수익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효율은 높지만 사실은 수익이 앞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영리 전달 체계 같은 경우는 효율성이 좀
물론 이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이윤을 창출을 하기 때문에 효율성도 강조하고, 또한 그러니까 영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효율성이 강조되겠죠. 그리고 이제 비영리적인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형태에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종의 그 서비스에 대한 질,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조직이 이렇다고 해서 반드시 이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공식적인 전달 체계와 비공식적인 전달 체계를 보겠습니다. 전달 주체가 사회적 영역에 속해 있는지 또는 개인적 영역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공식적인 전달 체계와 비공식 전달 체계로 구별한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전달 체계라는 것은 정부를 포함해서 공공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경우, 비공식 전달 체계는 가족이나 개인이 사적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비공식 전달 체계라고 합니다. 은근히 이거 참 많이 나와요. 공식적인 전달 체계와 비공식 전달 체계. 자,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법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이렇게 구별한다. 그래서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 그리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 지방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조금 더 나중에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의 전달 체계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이 있는데, 여기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운영이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전달 체계에 대해서 이런 건 또 나중에 또 볼 상황들이 많아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현금급여의 성격으로,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은 의료 서비스라는 현물 서비스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두 보험의 전달 체계 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국민연금은 당연히 현금급여를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건강보험은 의료 서비스라는 것을 의료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 권리와 기금 운영, 현금급여 지급이라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이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소비에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는 역할을 수행하나, 실질적으로 건강이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민간 의료기관에서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지불하는 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다른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자, 사회보험 전달 체계를 이렇게 이제 표로 보시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현금급여가 지급된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민간의료 공공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지급해요. 이런 방식이 좀 다르죠? 전달 체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공공부조의 전달 체계를 보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앙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읍면동까지 되는 공공행정체계를 그대로 전달체계로 활용한다. 그래서 읍면동이 대민 서비스 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산조사라든지 자격관리, 그리고 보장의 결정, 급여 지급, 징수, 이의신청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부조 전달체계 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 읍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부조 전달체계 이렇게 쭉 보시면, 중앙 그림을 보시면 읍면동을 통해서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는 공고의 역할 기능은 서비스 공급이 필요한 재원과 공급이 한정되고 직접 서비스는 대부분 민간에 의해서 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는 복지 혼합의 측면이 고려되고 있다. 그래서 종류별로 여러 개가 나눌 수가 있는데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공공 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가족이 필요로 하는 사회 서비스를 국가가 이렇게 직접 제공하는 방식을 취해요. 국가가 직접. 그림에서 보면 가족 서비스를 여기 뭐가 있을까? 국공립 어린이집 국가가 직접 운영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운영하는 재가 노인 서비스나 복지관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대표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여기에 속한다. 자, 국가가 재정을 대고 가족 공급형, 그러니까 국가가 현금 서비스를 수당이나 다른 현금 급여로 제공하고 실제 필요한 서비스 제공 주체는 가족이 되는 구조.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아이돌봄 같은 경우, 아이돌봄 같은 경우라든지 노인 간병, 뭐 수당이나 급여, 바우처를 제공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죠. 그래서 가족이 제공 주체를, 가족이 제공 주체가 가족이 되는 형태. 그래서 국가는 자금만 지원하는 방식. 이게 이제 아이돌봄이나 노인 간병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고 가족이 선택하고 시장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 그래서 국가는 가족 혹은 이용자에게 비용이나 바우처, 이용권을 공급하고 바우처를 가진 가족이나 이용자가 시장이나 비영리 부분을 통해서 서비스를 선택 구매하여 이용하는 방식. 아까는 이제 직접 가족이 공급하는 방식이라면 이거는 이제 시장을 통해서 공급하는 방식. 이게 뭐가 있을까요? 노인 돌봄 바우처 같은 것들 있겠죠. 또는 장애인 돌봄 바우처 사고, 아니면 아이 돌봄 바우처 사고,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매하는 방식. 우리가 이제 이것도 사실 되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역사회 돌봄을 하면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어르신 돌봄도 있지만 사회 서비스 이런 것처럼 이제 바우처를 이용한 사회 서비스 사업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국가 재정을 지원하고 관리는 비영리 기관이 공급하는 형태. 그러니까 재정 지원이나 관리에 대해서는 국가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그리고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은 비영리 기관에서 진행하는 방식. 뭐가 있을까요? 지역사회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 또는 장애인 복지관, 정신건강보호센터 등 이런 이제 복지기관들은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고 비영리 기관, 비영리 사회복지법인들이 이렇게 운영을 해요. 이런 방식들을 노인들 지역사회 복지관이라든지 정신건강보호센터, 장애인 복지관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이 이제 비용을 책임지고 시장에서 공급하는 방식. 이거는 가족이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고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시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구조. 이제 국가 개입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가족과 시장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민영 요양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사회보험기관의 복지 서비스, 대표적으로 이제 장례식장에서 식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 사실 민간이 가족이 1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만약 이게 이제 강화되면 소득 격차라든지 복지 접근성, 복지 사각지대형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복지 전달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의로 운영되는 거예요. 좀 거버넌스라고 하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있다. 이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등 지역사회 보장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 체계로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초지자체라든지 읍면동 단위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평생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죠. 여러분들 이제 그런 데 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보면 기초지자체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지역사회보장 이해당사자를 대표로 이루어진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단위 협의체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지역사회 그림에서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읍면동 단위 협의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전달 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냥 살펴보았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의 전달 체계는 말 그대로 급여를 소득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에서 공공의 전달 방식이 있고 민간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이 있고 공식적인 전달 방식이 있고 비공식 전달 방식이 있고 다양한 형태의 전달 방식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수업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시험과 관련돼서는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